안녕하세요. 죽다 살아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게 자랐어요. 아버지께서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이셨고 어머니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고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소풍 가기 전에 가방 챙기고 때가 묻은 카라 같은 것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가 다 빨았습니다. 소위 애늙은이였죠. 돈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딱 봐도 깡마르고 없이 자란 것 같은 저를 항상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와 같은 반이었어요. 남자 2명과 여자 1명 그리고 저까지 사총사였어요. 그 친구들은 저와 달리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도 동네는 강남권이었지만 거의 판자촌 같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말만 강남이지 재개발되기 직전에 허름한 원룸 같은 곳이었어요. 저희 집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 2명은 부모님께서 검사 판사하셨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외래교수, 치대 전임교수셨습니다. 소위 엘리트 집안이었죠.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 맛있는 거 있거나 주말에 부모님과 놀러 갈 때가 있으면 부모님께 부탁해 저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인성이 정말 좋으셔서 꼬질꼬질한 저를 미워하지 않고 자식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일부러 제 생일이 되면은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다발 사주시기도 했고요. 동정이 아니라 생일이니까 선물 주는 거라고 하면서 위축되지 않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옷을 사주셨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 평생의 은인이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든든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제가 공부에 두각을 많이 나타내 친구들이 저에게 공부 도움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친구들 부모님들도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항상 전교권을 웃도는 저를 신기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자의 2명은 남고로 진학했고 여자의 1명은 외고, 전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했어요. 저희 모두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니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핸드폰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 일이 터졌습니다. 저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여자친구였던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항상 저희 사총사 앞에서는 웃는 얼굴만 보이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그늘이 지더니 연락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냥 공부하느라 바쁜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남자친구와 일이 생겼고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학교 애들한테 떠벌리고 다니고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그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사실 10대이던 아니던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잖아요. 어른이면 아무렇지 않은데 친구가 복도에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천박하다고 놀리고 귓속말을 하니 버티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결국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소식을 들은 저희 남자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친구의 학교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울 정도였어요. 남자애들 있는 반의 문을 하나씩 열며 소리치면서 내 친구 죽음으로 먼 것들 누구야? 누구냐고. 가만 안 둬. 똑똑히 들어. 그런 소문을 듣고 왈가불가한 니네들도 공범이야. 알겠어? 소문 퍼뜨린 놈 당장 나와. 하면서 막대걸레 휘두르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남의 학교에 찾아와 죽일 듯이 달려드니 학교에 상주하는 경비, 순찰하는 분들이랑 학교 선생님들이 절 끌어내고 저희 학교에 찾아오셔서 사건 설명하시고 거의 저는 퇴학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학교에 있던 애들도 절 이상하게 보고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떳떳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고 죽은 내 친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니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지만요. 사총사에 있던 남자친구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번도 눈물 보이지 않았던 그 애들이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틀 내내 너무 울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고요. 남자친구들이 부모님이 검사, 판사였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힘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너무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대신에 고소 등을 알아봐 주셨고 언론을 통해 사건을 여론화시켜 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저와 남자친구들은 가슴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사총사에서 삼총사가 된 저희는 다짐했죠. 우리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발벗고 도와주자. 서로가 서로의 끈이 되어서 바다에 침몰하지 않게 잡아주자 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뒤 저는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문과에서 전교 1등을 줄곧 했던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아예 공부에서 손을 뗐고요. S대에 법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이유 없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실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아무리 좋은 변호사, 부장 출신 판사, 변호사를 써도 친구를 죽음으로 내몬 애들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들은 그래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소위 명문대에 들어갔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국립대 4년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도 겨우 했어요. 부모님보다 더 의지한 친구였기에 친구의 상실이 저에게 우울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 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몇 년 갔다 오고 나서 모은 돈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카페를 차렸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쫄딱 망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삼총사 친구들 연락도 다 씹었습니다. 삼총사 남자애들이 저를 찾겠다고 제 학교에 전화까지 하고 사방팔방 저를 찾아다녔다는데 저는 감쪽같이 자취를 숨겼네요.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형사를 해서 승승장구했는데 나만 초라하게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요. 그러다 제가 홧김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워킹 홀리데이에서 만난 애였는데 그 남자아이는 호주에 있을 때부터 저를 좀 심하게 짝사랑했습니다. 집착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런데 사람이 힘드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도피성으로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거의 도피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사실도 삼총사 애들 모르게 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만 하고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마어마한 성격이었어요. 저를 한시라도 가만두지 못하셨죠. 저는 원래 굉장히 강하고 남들 앞에서 힘든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모든 걸 혼자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그런 성격인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입덧이 심해지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다가도 못 참으면 화장실로 달려가 막 토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시모께서는 못마땅했나 봅니다. 토하고 온 저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적당히 하라고, 어디서 쇼를 하냐며, 지금 너 나 먹이는 거냐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말은 당연히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모께서는 제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저 때문에 지 아들 앞길 막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못 사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렇더라도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서울권 4년제 대학을 나와 취업을 못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시모께서는 본인 아들이 판검사, 의사 며느리랑 결혼할 줄 알았나 봅니다. 가당키나 하나요? 그래서 맨날 저를 폄하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셨어요. 어쩌다 시모 핸드폰 어플 정리를 해드리다가 네이버 검색창을 봤는데 검색 기록이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임산부한테 안 좋은 것들 검색한 흔적들이 수두룩했고 그걸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미쳤구나 싶었어요. 설마 했죠. 설마 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심스럽게 흘렀고 저도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는 도중에 제가 쇼크가 오고 거의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애를 낳았나 생각도 안 날 정도였어요. 출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도 등골이 오싹 하셨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수술한 뒤 몸의 회복을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였죠.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도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산후조리원도 혼자 가게 됐는데 시모께서 저를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솔직히 엄청 찜찜했습니다. 그냥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있었던 제가 쓰러지게 된 겁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간신히 제가 팔로 비상벨을 눌러서 방으로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는 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병원 측에서도 황당해했어요. 결국 경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총사 중 한 명이 형사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 경찰관이 제 절친 삼총사 남자였습니다. 그 아이가 깜짝 놀라서 변호사가 된 삼총사 중 한 명에게 말했나 봐요. 그 친구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2년 뒤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예정되어 있을 만큼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찾았다는 것에 한 번 놀라고 제가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거에 2번 놀란 거였죠. 형사였던 친구는 병원 CCTV를 돌려보고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그 음식들을 시모께서 중간에 가로채 수작질을 부린 장면을 잡은 거죠. 병원 비상계단 밖에 있던 CCTV의 측면으로 아주 짧은 장면 잡혔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친구는 극대노해서 바로 본인 회사에서 나오는 고급 세단을 몰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말도 안 했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알아? 제발 힘든 일이 있으면 말 좀 해. 라며 제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선뜻 나서주었네요. 나 실력 좋다고 우리 로펌에서도 손꼽는 인재니까 나만 믿으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삐까뻔쩍한 세단을 타고 양복을 갖추고 법원 배지를 찬 친구는 조사받는 시목계 가서 말했나 봐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중요시하는 사람이 당신 며느리입니다. 사람 잘못 건드셨습니다. 부모 없다고 사람 한 명 죽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요? 소송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라고 시모에게 경고를 때렸나 봅니다. 시모는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사색이 되어 끝까지 발뺌했지만 형사 친구의 치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결국 시모는 구속영장이 떨어졌고 살인미수로 수사받고 있고요. 저는 기도가 다 헐어서 처음에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위로 덕분에 몇 개월 뒤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딴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쳤구나. 이제서야 정신이 들은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갓난 자식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삼총사 친구들의 도움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고요. 시모의 형량 1심에서 징역형이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저희는 항소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삼총사 변호사 친구와 형사 친구 덕분에 소송 준비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심적으로 의지가 됐거든요.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너 왜 그동안 꽁꽁 숨기고 혼자 없어졌어? 은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우리 약속한 거잖아. 서로 도와주고 끈이 되어주기로. 앞으로는 절대 말없이 사라지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의지해. 라고 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네요.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내게 있어준 것만으로도 난 복받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친구들에게 잘해주고 은지 생각해서라도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큰일이었죠. 저는 지금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심을 얼마 안 남기고 싱숭생숭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말 집안을 발칵 뒤집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땅 절반이 시아버지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돈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기로 유명한 시아버지는 동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여하였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항상 초록색 모자에 흰 색깔 나시티에 배바지를 입고 무슨 막대 같은 걸 딱 들고 장군처럼 성큼성큼 걸어서 일을 해결하세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아주 믿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중학생 딸을 둔 부모가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그 집에는 중학생 딸 혼자 살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딸 1살 때부터 보셨던 어르신분들은 얘 어쩌냐고 가족 누구 하나 애 대신 맡아 키워준다는 사람도 없고 한참 엄마 손길 닿을 시기인 중학생인데 어쩌면 좋냐고 막 혀를 끌끌 찼어요. 저희 시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안 나설 수가 없었죠. 홀로 세상을 헤쳐나갈 그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10권 넘게 사주고 사계절 입을 옷들을 100만 원 어치와 대학 입학금까지 교육비로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매달 다달이 장학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을 줄 테니 걱정 말고 동네에서 안심하고 공부하라고 살라며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 거죠. 그 사실을 듣고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통 크다고 하면서요. 시아버지도 그런 시선을 즐기셨어요. 그 사건 덕분에 바로 동네 아저씨들 모임 회장으로 승격하셨고요. 어머님은 처음에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오지랖을 부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여간 골 썩힌 게 아니셨대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작은 밭에 심은 농작물들을 관리하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집안에 7살, 8살 되는 애들이 10명 정도가 집안을 휘젓고 놀더랍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누구냐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TV 보고 잠을 자고 있냐며 소리치니 그 아이들은 당황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러자 거기서 제일 형으로 보이는 애가 저희는 할아버지가 놀러 오라고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놀러 온 건데요. 하면서 똘망똘망 쳐다보더랍니다. 시어머니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청 큰 대야 같은 곳에 감자랑 고구마, 옥수수를 잔뜩 삶아서 들고 시아버지가 오시더랍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봉사 가는 보육원 애들도 집밥 그리워하고 이런 시골 풍경도 좀 느끼라고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친할아버지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애들 전부 끌고 우리 집 온 거야. 마침 잘 왔어. 저기 가마솥에 햇감자, 고구마, 옥수수 삶아놨으니까 당신도 좀 먹어. 라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애교를 부렸답니다. 화난 거 풀라고요.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는 애들이 집에 와서 난장판을 피워놨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 한다고 그랬으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냥 속을 삭히셨죠. 시아버지께서 또 마냥 어머님 속을 섞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머님 여동생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거의 10년간을 투병하셨어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비 전부 시아버지께서 대주시고 장인 장모님 힘들게 사시지 말라고 하면서 장인 장모 고향에 멋진 주택도 지어주시고 처제 건강하라고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들한테 음식 돌리며 잘 부탁한다고 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마냥 미워하지 못한 거였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스타일이셨습니다. 있는 만큼 베풀고 또 마냥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요. 저도 그런 아버님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나이도 많은 아버님께서 동네 할머니들 집에 있는 가구를 손봐주시다가 손을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서 찢어지신 거예요. 당연히 상처 때문에 피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쩌냐고 난리가 난 거죠. 동네 총각이 트럭을 가져와서 아버님을 태우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버님 걱정된다고 트럭 뒤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친구들까지 10수명을 태워서 병원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나가서 아버님을 마중했고 손이 다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서 의사쌤들이랑 동료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시아버지라고 다쳤다고 빨리 좀 조치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시아버지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 동료 선생님들도 그렇고 더 신경 써서 잘해드리려고 챙겨드렸어요.
응급 교수님이 저희 아버님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이시냐며 인사까지 오시고 하여튼 시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 그런 친근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같이 트럭 뒤에 타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니까 아주 좋다고, 너무너무 부럽다고, 진짜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냐면서 하루 종일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아버님에게 칭찬하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정말 온 동네가 제 병원 근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께서 또 그런 걸 몹시 좋아하시거든요. 관심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며느리 덕분에 병원에서 치료도 빨리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멋있는 척도 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만날 때마다 다들 그거 가지고 난리니 얼씨구 좋다고 매일 춤추시고 그러셨어요. 참 재밌으시네 하고 말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왁자지껄한 저희 동네에 어리되 어린 한 20대 여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살이에 치이고 지쳐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려서 요양을 하러 이 동네에 온 거였어요. 원래 빨간 지붕 아래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가 여기서 몇 년간 살려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허락 다 받고요. 동네 터줏대감에 오지랖 넓으신 아버님은 젊은 애가 그 노인들만 가득한 동네에 이사를 왔으니 환영해줘야 한다. 시골이라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분에게 다가갔나 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자니 여기 뻘건 지붕 아래에 있는 할머니 소녀라면서요. 그 할머니가 40년 전부터 저랑 알던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참 오래 사셨어. 호상이지 호상이야. 할머니가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셨는데 할머니 얼굴을 소녀가 빼다 박았네. 참 딸내미는 할머니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더니 신기하네. 서울살이 참 힘들죠? 요즘 사는 게 그래. 우리 때야 일자리도 구하기 쉬웠고 집만 몇 채 사모으면 그냥 먹고 살기 쉬웠는데 요즘 애들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 겨우 벌고 집도 한평생 일해서 겨우 살까 말까이니 얼마나 힘들겠소. 다 알아, 다 알아. 편하게 생각하고 힘들면 우리 며느리가 또 사람 마음을 잘 헤아려 줘요. 며느리가 30이 훌쩍 넘었어도 아직 마음은 20대니까 막상 친해지면 말도 잘 통하고 말동무도 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간호사요. 간호사 아주 따봉이었다고. 의사도 나한테 와서 간호사 며느리 대단하다고 따봉을 날리더라니까. 하여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편하게 가지고 이 동네에서 마음껏 쉬다 가셔야지. 배고프면 우리 집 뒤에 있는 자두나무 큰 거 있어. 여기에 그냥 자두 뚝 따서 오늘 먹은 다음에 먹어도 돼. 농약 안 쳤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하면서 먹을 거랑 이것저것 시골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한아름 사서 주러 가신 거예요. 그 여성분은 우울증이셨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의 그런 관심이 너무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은 거죠. 아버님이 당황했고 옆에서 보던 어머님은 그러니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등짝을 찰싹찰싹 때리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우당탕탕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분은 다행히 잘 적응하는 듯 했어요. 시골에 내려와 글 쓰며 돈을 조금씩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살고 있는 그 빨간 지붕집이 워낙 낡아서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아서 제 남편이 가끔 그 집에 수리하러 갔기에 저도 얼굴을 몇 번 익혔지요. 남편도 동네에 거의 유일한 젊은 남자라 뭐 고칠 데 있으면 아버님한테 질질 끌려나가다시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 아버님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우통 깐 채로 그 여성분과 완전히 찹쌀떡이 되어서 실려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니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그 여성분이 집에 벽을 혼자서 수리하다가 팔이 끼었나 봐요. 팔이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갇혀 있었으니 여성분이 집안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쳤나 봅니다.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은 한 할머니께서 집안에서 팔이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여자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저희 시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 시아버지 출동해서 여자분 팔뚝 빼고 망가진 벽을 메꾸고 있다가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아버님이 먼지 좀 진정시키게 물이랑 고정시킬 접착제 같은 걸 좀 달라고 했나 봅니다. 접착제와 물을 가져온 여자에게 아버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나 봐요. 여기 시멘트에 뿌리게요. 그런데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여자분은 아버님에게 물이 아닌 순간 접착제를 준 겁니다. 먼지가 잔뜩 묻어서 그걸 좀 털어내려고 했던 아버님은 물과 흡사하게 생긴 순간 접착제를 손에 뿌렸다가 깜짝 놀라서 악악 소리를 질렀고,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냐며 하자 아버님이 "이거 물이 아니라 접착제예요! 라고 해서 여자는 어떻게 하냐고 괜찮냐고 하며 아버님의 몸을 살피다가 여자의 팔뚝이랑 아버님 손이 떡하니 붙은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최초 발견자 할머니가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면서 둘을 떼어 놓으려고 했다가 팔뚝 살과 손이 붙어서 두 분이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할머니는 빨리 물을 뿌려야 한다고 아버님 우통을 벗기고 여자의 팔뚝 소매를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대요. 접착제가 옷에 붙어서 잘리지도 않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아버님은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려고 마을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는데 아버님이 "잠깐! 우리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해. 알겠지? 우리 며느리!" 하면서 굳이 제가 있는 병원을 또 고집해서 저희 병원에 온 거죠. 아버님은 그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저 덕분에 극진한 간호를 받고 또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그렇게 접착제 몸이 붙어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한 거였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 저희 병원을 고집하다니 감사하긴 한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접착력이 번지고 옷에 있던 접착제가 몸통에까지 묻어서 완전히 한 몸이 된 아버님과 그 여성분을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와서 접착제 녹이는 약품을 가져와 살살 바르고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 여성분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접착제 달라는 줄 알고 물 대신 접착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울지 말라고, 사나이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다 늙은 할바이가 피부에 접착제 좀 묻었다고 문제될 거 뭐 있겠냐며 아가씨나 걱정하라고 태연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멋지네, 정말 대단하시네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네요. 다행히 아버님이랑 그 여성분 피부는 크게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잘 녹여서 떼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같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쌍따봉을 날렸네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저와 그 여성분은 말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님 너무 오지랖 넓어서 힘들지 않냐, 불편하지 않냐, 조금 거슬리면 바로 말하고 내가 대신 아버님께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니 여자는 속마음을 꺼내더라고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너무 삭막하고 나 말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날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어른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고 정말 하루하루 든든하고 행복해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게 정말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항상 말 걸어주시고 먹거리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며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누군가에는 웃음과 기쁨을 주고 또 누군가에는 채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구나. 마냥 성가시게 볼 것만은 아니구나. 아버님 대단하시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동네에 말동무 친구가 생겼고 마을 사람들과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참 웃기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이야기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